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전 손흥민을 향해 거친 태클을 날리며 비난을 받았던 한 유럽 선수.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 귀화였습니다. 모두가 놀랐죠. 왜 그가 한국을 택했는지 그 뒤엔 손흥민과의 숨겨진 인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해밀턴입니다. 이 짧은 인사를 꺼내기까지 저는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수없이 입술을 달싹였다가 다시 다물고 펜을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이름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다시 가슴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이름을 밝히는 것이 이토록 두려운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때 수만 명 앞에서 당당히 서던 제 이름이 이제는 죄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가까이 뛰었던 수비수였습니다. 런던 외곽의 허름한 동네에서 시작해 일부 리그까지 올라왔을 때의 그 전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비오는 새벽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달리던 청춘의 날들. 찢어진 축구화를 꿰매주시던 어머니의 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바늘과 실로 제 축구화를 고쳐주셨고 아버지는 제 경기를 보러 새벽같이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순간이 눈부셨습니다. 관중들이 제 이름을 외칠 때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뜻으로 떠올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악명 높은 수비수라고 부르고 또 누군가는 한 선수의 커리어를 망가뜨린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날 단 하나의 태클이 제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2016년 3월, 봄바람이 살짝 불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가족들이 경기장에 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데드, 파이팅 이라고 쓴 피켓을 흔들며 웃고 있었죠. 아내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요. 런던 스타디움 5만 명이 넘는 관중. 그 거대한 함성은 언제 들어도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조명은 제 어깨 위로 쏟아지고 잔디 냄새는 흙과 땀과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상대팀의 공격수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선수. 잠깐 반짝하다 사라지겠지. 그 오만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그는 눈부셨습니다. 빠르고 예리했고 무엇보다 웃고 있었습니다. 패스를 주고받을 때도 슈팅을 놓쳤을 때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경쟁과 승부로 가득한 그라운드에서 그는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수함이 훗날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후반 38분, 스코어는 1대0. 우리가 근소하게 앞서 있었고 상대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은 중앙선에서 빠르게 넘어왔고 손흥민이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순간 경기장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공을 다루는 예술가 같았습니다. 공이 발끝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몸의 중심은 완벽했습니다. 그를 향해 달려드는 수비수들이 하나둘 제쳐졌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남은 건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뒤에는 골키퍼, 앞에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0.1초의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멈춰야 한다. 그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너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공을 노렸지만 각도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쿵.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손흥민이 쓰러졌습니다. 그라운드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만 명의 함성이 단 1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졌고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잔디를 움켜쥐며 고통에 찬 얼굴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춰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숨 쉴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느려졌습니다. 제 다리의 감각은 사라졌고 세상은 정지한 듯 했습니다.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직접 들고 있던 레드카드가 제 눈앞으로 번쩍 들어왔습니다. 관중들의 야유가 들려왔습니다. 해밀턴, 내가 뭘 한 줄 알아? 해설자의 목소리가 전 세계 생중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유튜브 클립, SNS, 뉴스 기사. 해밀턴, 잔혹한 태클, 한국 선수 부상, 충격의 장면. 그날 이후 제 이름은 폭력적인 선수라는 꼬리표와 함께 검색되었습니다. 라커룸으로 걸어갈 때 관중의 야유가 등에 꽂혔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경기장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수십 개의 마이크가 제 앞에 들이밀어졌습니다. 사과할 생각 있습니까? 일부러 그랬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보이던 팬들의 분노 섞인 표정, 그 시선들이 아직도 제 꿈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고 아들은 제 방 문 앞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그랬어? 그 눈빛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었습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징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리그 사무국은 단 하루 만에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벽에는 팀 엠블럼이 걸려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화면에 띄워졌고 느린 영상 속에서 제 다리는 차갑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는 제 태클. 제발 그의 다리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 스크린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게 나였단 말인가?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끝은 식어갔습니다. 변호인이 제 옆에서 무언가를 설명했지만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판진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리그 출전 정지 8경기, 벌금 5만 파운드. 심판의 짧은 발표로 제 세계는 끝났습니다. 수치로는 단순했지만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8경기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팀은 저 없이 무너졌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제 이름을 올렸고 인터넷에는 수백만 개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을 다치게 한 악마. 퇴출시켜라. 그는 축구를 모욕했다. 처음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이 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처럼 박혔습니다. 심지어 제 SNS 계정에는 욕설과 협박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밤마다 휴대폰 화면을 끄고도 문장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괴물이 되었구나. 그 생각 하나가 밤마다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저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표정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으로 곧장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등이 그렇게 멀어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왜 다들 아빠를 나쁜 사람이라고 해?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때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빠. 난 아빠가 좋아. 그 말에 오히려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이의 용서가 너무 순수해서 더 아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1년 그리고 또 1년.
팬들의 기억 속에서 제 이름은 그날의 태클로만 남았습니다. 복귀를 시도했지만 경기장마다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손흥민 킬러, 퇴출된 수비수. 관중들은 저를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그 함성은 더 이상 저를 위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클럽은 저를 방출했습니다. 구단주가 제게 말했다. 리처드, 미안하지만 팀이 당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의 감당이란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열해 동안 쌓은 모든 명예가 한 문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물함의 이름표는 이미 떼어져 있었고 동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말없이 구단을 떠났습니다. 눈이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잔디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제 인생도 그렇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팀을 알아보려 했지만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팬들이 반발할 겁니다. 에이전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유럽 하부리그로 내려갔습니다. 영국 4부 리그, 독일 지역 리그, 프랑스 3부 리그. 낯선 도시를 떠돌며 낡은 숙소에서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급여는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됐지만 그래도 받아주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공을 차며 땀 흘리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잔인했던 건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날 한 중년 남성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TV에서 봤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착한 한국 선수한테 사과나 해.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0살이 다 된 나이에 사람들의 시선이 이토록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축구화도 벗어두었습니다. 사랑했던 공이 이젠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쿵 하는 소리, 손흥민이 쓰러지던 장면, 야유 소리. 그 꿈에서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빛나던 인생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저는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벌이라면 달게 받자. 그날부터 저는 묵묵히 뛰었습니다. 낡은 구장에서 작은 관중 앞에서 누구의 박수도 없이 공을 찼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죄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그땐 몰랐습니다. 제 인생은 아직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정확히 몇 년이었는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시간은 흐른 게 아니라 제 주변을 맴돌며 저를 가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달력을 넘겨도 날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그 몇 년 동안 저는 살았다기보다 그저 버텼습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었지만 삶의 온도는 사라졌습니다. 감정은 무뎌졌고 꿈은 희미해졌고 미래는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하부리그의 낡은 구장에서 뛰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체코의 시골 마을, 폴란드의 바람 부는 들판, 루마니아의 낡은 경기장. 공 하나, 축구화 한 켤레, 그리고 값싼 호텔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날은 추운 새벽에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낯선 풍경들.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관중은 많아야 2,000명 남짓,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그들은 맥주 한잔하며 잊어버렸겠죠.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소리가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가족은 영국에 남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위해 안정된 삶을 택했고 저에게는 매달 짧은 통화만 남았습니다. 화상통화 속 아들은 점점 커갔습니다. 어느새 목소리가 굵어졌고 얼굴선은 성숙해졌습니다. 아빠, 언제 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
그 조금만이 몇 년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은퇴를 고민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루마니아 외곽의 허름한 원룸, 전기난로가 반쯤 고장나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은 음산했습니다.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 인생의 끝자락인가 싶었습니다. 늦은 저녁 TV에서 스포츠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렀지만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피커에서 또렷한 이름이 들렸습니다. 손흥민, 아시아 선수 최초 EPL 득점왕. 순간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했습니다. 손흥민. 그 이름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몇 초 후 자막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면에는 트로피를 들고 웃는 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환하게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모든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부러움도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존경. 저 사람은 결국 이겨냈구나. 제가 무너뜨렸던 선수, 그날 잔디 위에서 쓰러졌던 그가 이제는 리그 최고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그의 경기 장면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관중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울고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유니폼을 입고 달렸고 노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꿈이었고 희망이었으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늘 위스키로 잠을 재웠지만 그날은 맑은 정신으로 있고 싶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작은 난로가 미약하게 깜빡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는데 그는 이렇게 아름답게 웃고 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공책과 펜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 썼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 알아보기. 그 문장을 쓰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를 직접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언어가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진심은 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 한마디만이라도. 그 생각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숨을 내쉬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속에 제 과거가 녹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빛 햇살이 어둠을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의 속죄의 여정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반복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그리고 그를 직접 만나자. 그 문장은 제게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가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도망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든 저는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겨울,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한국의 불빛들. 작고 반짝이는 그 빛들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찬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영국의 겨울보다 훨씬 날카로웠지만 어쩐지 기분이 맑았습니다. 공항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안내방송.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20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지만 피로보다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제 삶에서 가장 무거운 장면이 될지도 모를 그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심사관의 짧은 질문에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관광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단어에 담긴 마음의 무게는 그 어떤 여행자보다 무거웠습니다. 짐을 찾고 도착장 문이 열리는 순간 거대한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제게는 따뜻한 환영처럼 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얼굴들, 그 안엔 낯설지만 이상하게 친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그가 자란 나라구나. 그 생각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네온 사인으로 가득한 거리, 그리고 버스 정류장마다 줄을 서 있는 시민들. 질서정연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차창에 반사되어 반짝거렸습니다. 선수로가 아닌 인간으로 온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명예나 복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진심을 전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과 오래된 경기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흑백이었고 그날의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몰고 달려오던 찰나, 그리고 제가 태클을 시도하기 직전의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의 태클을 아직도 후회합니다.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짧았지만 수백 번을 고쳐 쓴 문장이었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고 앉았습니다. 커튼을 걷자 겨울의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빛나는 불빛 사이로 도로 위의 차량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 눈부셨습니다. 이곳에서 그를 만나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통역사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매니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리처드 해밀턴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메시지함을 열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답장이 올까? 아니면 끝내 외면당할까? 결국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과거의 가해자를 누가 선뜻 만나주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의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저는 이미 제 몫의 용기를 냈으니까요. 편지를 썼고 이 먼 나라까지 왔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제 안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이상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공기인가?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포근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한글로 된 메뉴판을 읽지 못해 손가락으로 첫 번째 메뉴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주인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인, 어디서 왔어요? 영국이요. 멀리서 왔네. 추울 텐데 김치찌개 먹어요. 따뜻해요. 그녀는 김치를 한 접시 더 얹어 주었습니다. 그날 먹었던 김치찌개의 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얼큰하고 뜨겁고 깊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미소가 마음을 감싸 안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찾던 건 용서가 아니라 이런 온기였을지도 모른다. 사람에 대한 믿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이 나라에서 저는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발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 아래 서 있던 사람들의 웃음, 손을 잡고 걸어가던 가족들. 그 모습이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과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호텔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가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침부터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한강 건너편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난히 고요한 날이었기에 그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한강 둔치를 따라 걷다가 흙먼지가 있는 작은 운동장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까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철망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제 발을 붙잡았으니까요. 낡은 철망 너머로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웃음소리, 휘파람, 공을 차는 경쾌한 소리까지. 그 모든 게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운동장은 인조잔디도 아니고 골대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공 하나에 온 마음을 쏟는 그 순수한 모습이 어쩐지 제 가슴을 묘하게 저리게 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있던 코치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짙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목에 호루라기를 걸고 아이들과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좋아, 잘했어. 이번엔 조금만 더 왼쪽으로.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질책이 아니라 격려가 담긴 말투였습니다. 저는 철망 너머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안고 웃는 아이들. 그들은 승패가 아니라 함께 뛰는 즐거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축구였지. 언제부턴가 저는 축구를 명예와 돈, 승부의 세계로만 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순수함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날 철망 앞에서 서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흙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의 눈물이었으니까요. 훈련이 끝난 뒤 용기를 내어 운동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코치가 저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툰 발음의 한국어였지만 마음은 담았습니다. 코치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될까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코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축구를 하셨어요? 네. 영국에서 프로로 뛰었습니다. 정말요? 그는 눈을 크게 뜨며 웃었습니다. 제 과거를 말해야 하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상처를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다시 공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리처드라고 합니다. 제가 손을 내밀자 코치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리처드 코치님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제게 환영한다는 말을 건넨 것은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소년 축구교실에서 자원봉사 코치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 3회 토요일 오전과 평일 저녁 2번 아이들과 함께 뛰며 다시 공을 배웠습니다. 첫날 김 코치는 아이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영국에서 온 리처드 코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진짜 영국 사람이에요. 코치님, 프리미어리그 선수였어요? 눈이 반짝이는 아이들의 얼굴이 제게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태클을 한 선수가 아니라 공을 가르쳐주는 코치님이었습니다. 하루는 키가 가장 작고 왜소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코치님, 오늘은 슈팅 연습해요. 맑은 눈빛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아이들과 뛰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안의 죄책감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이들은 늘 나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웃고 서로를 안아주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인간으로서의 회복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운동장 한켠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멀리서 한강의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인생이라도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제 안에서 진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어느 초여름, 저는 평소처럼 유소년 축구교실에서 아이들과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를 벗으며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하자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 한 줄. KBS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연락드릴 일이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혹시 내 과거를 다시 들춰내려는 걸까? 손끝이 떨렸습니다. 몇 분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리처드 해밀턴 씨 맞으시죠? 밝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KBS 다큐멘터리 팀 PD 김지수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성장기를 다루는 방송을 준비 중인데요. 그 과정에서 해밀턴 씨 이야기를 함께 조명하고 싶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흥민의 이름. 그 이름 하나에 가슴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저를요. 네,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가 저를요. 네,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신가요? 가능합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대답해버려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수천 번 상상했던 만남이 현실이 되려 하자 오히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일어나 종이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제 마음을 온전히 담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죄송합니다를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눈물이 나오지 않게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가 날 용서할까? 그 얼굴을 볼 자격이 있을까? 촬영 당일,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옷을 고르고 구두를 닦고 거울을 보고 또 보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리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오늘 진심을 전하자.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차를 타고 강남의 한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아침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햇살이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고 사람들의 표정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풍경이 오히려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명, 마이크, 카메라. 익숙한 듯 낯선 분위기였습니다. 분장실에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손흥민 선수 도착하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들어왔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던 소년 같던 웃음이 아니라 세월이 담긴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몇 걸음 남지 않았을 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더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눈물이 맺혀 흐르려는 순간 그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 위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제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제 진심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오랜 세월 묵혀둔 감정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안았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도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제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축구로 성장한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가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보다 그가 내 잘못을 성장의 일부로 품어준 그 넓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스태프들도 조용히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 장면은 더 이상 방송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진심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손흥민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 둘 다 자유로워졌네요. 그 웃음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한마디 괜찮아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손흥민과의 재회가 있던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모든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회색빛으로만 보이던 세상이 이제는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숨 쉬는 것조차 편안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도 달라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의 한마디 괜찮아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새벽 눈을 뜰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손재단. 제목은 단 3단어였습니다. 터게더 위 플레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메일을 열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민 씨, 이번 K드림 자선 경기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용기와 진심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함께 그라운드에서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초대하다니. 손흥민이, 세상이, 그리고 축구가 저를 다시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가슴에 따뜻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낡은 축구화를 꺼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닳아버린 가죽 다른 끈, 그 안에 새겨진 제 지난 날들.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가죽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 이번엔 다르게 뛰자.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선 경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맑은 하늘, 푸른 잔디, 그리고 수만 명의 관중.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터널을 지나며 잔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가 제 청춘을 깨웠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엔 함성이 두려웠지만 이번엔 그 함성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오늘은 나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함께 웃으러 온 사람들이구나. 라커룸 문이 열리고 손흥민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왔어요, 한민 씨. 그는 제게 유니폼 하나를 건넸습니다. 하얀색 셔츠에 새겨진 글자. 이한민.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단어 하나. 다시 시작. 이건 당신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했어요. 경기 전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게 진심을 가르쳐준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관중석을 향했습니다. 한민 코치님 환영합니다. 순간 경기장은 조용해졌다가 곧 폭발하듯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만 명이 일어나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한민, 이한민. 그 함성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용서가 만들어낸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아이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손흥민은 웃으며 패스를 주었고 저는 어린 선수들에게 공을 건네며 외쳤습니다. 괜찮아. 넘어진 건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졌다 일어나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구나. 그 웃음 속에 과거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승부가 아닌 마음으로 뛰는 축구. 그게 진짜 축구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갈 무렵 손흥민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민 씨, 함께 마무리합시다. 그는 공을 제게 패스했습니다. 순간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을 내밀어 공을 찼습니다. 공이 골망을 흔들었고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함성 속에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이 흩어지고 마음속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팀이네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아무 망설임 없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돌며 관중들에게 손을 흔드는 동안 이 마음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을 열고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가 제게 준 건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저는 천천히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펜을 잡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다음 경기의 이름은 인생이다. 자선 경기 이후 제 삶은 또 한 번 변했습니다. 그날 경기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순간은 제 인생의 새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기억은 매일 아침 저를 깨웠습니다. 관중들의 함성, 아이들의 웃음, 손흥민의 따뜻한 포옹. 그 모든 게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한때 손흥민에게 태클을 가했던 선수, 한국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 문장 하나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현재의 용기, 그리고 미래의 약속까지. 며칠 뒤 손흥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민 씨, 귀화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워 말이 막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능할까요? 왜 안 되겠어요? 당신은 이미 마음으로 한국 사람이에요. 그의 말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후 손흥민 재단과 대한축구협회가 함께 도와주며 귀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채워가며 저는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제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면접 날 심사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국적을 원하십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용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나라의 온기와 사람들의 진심 속에서 저는 다시 인간이 되었습니다. 말을 마치자 면접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대답이네요. 환영합니다, 이한민 씨.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태극기가 걸린 작은 사무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들려오는 종이 서류의 바스락거림, 도장의 꼭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박수 소리.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귀화 이후 저는 정식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리처드 해밀턴은 이제 없습니다. 이름 한민에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람, 그리고 하늘 풀어가는 민. 손흥민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한민 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의 축구교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민 풋볼 아카데미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다. 아이들은 제게 한민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손흥민처럼 뛰기 전에 손흥민처럼 진심으로 살아야 해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손흥민 선수는 왜 그렇게 유명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공을 잘 차서가 아니라 마음을 잘 써서 그래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제게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이었습니다. 그 품격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요. 귀화를 마친 지 3년째 되는 날, 저는 시민권 수여식에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통해 넘어짐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저를 용서했고,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 앉아있던 손흥민과 아이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나는 이 땅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작은 태극기를 창가에 걸었습니다. 불빛이 스며들며 태극 문양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래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과거에 난 용서해준 그리고 함께 웃던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순간이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펜 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떨림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제 삶의 결론이자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은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다시 희망의 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잔디 냄새가 그리워지는 새벽에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인생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요.